문제는 이건 단순한 음주 폭력 이런 주먹질 이런 게 아니에요. 몰래 뒤에서 네. 기습을 하고 그것도 장도리로. 힘들게 살아온 부부이지만 자식들 모두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나날에 금이 간 건 2008년 10월 20일 평소와 다름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한 가지 달랐던 건 그 전날 평소 식당을 비운 적이 없던 부인이 딸의 이사를 돕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고 남편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20일 오전 10시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하러 식당에 들렀을 땐 열려 있어야 할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가게에 있을 거라고 해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자전거 자물쇠 있잖아요. 그걸로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따님이가 아내분인가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서울에 있다가 전화를 받은 아내. 평소 새벽 5시면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던 남편이기에 아내는 걱정이 되어 이웃 박 씨에게 식당에 가서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문 사이 채워진 자물쇠를 최대한 벌려 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봤지만 도저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윗집 사람이 내려와 문 양쪽을 최대한 당기자 박 씨의 몸이 그 틈 사이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깜깜했습니다. 어둠 속에 어렴풋이 주인인 강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피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이 죽은 채로 피가 흥건하니 어떤 자세로 죽어 있었냐면은 여기 피가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흐른 채로 좌측으로 돌아 누워 있더라고요. 피가 둥글더라고요. 검은 피가 이만큼 크게 있었어요. 바닥은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잠긴 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갔을 때 강 씨는 이미 사후강직에 와 있었습니다. 강 씨는 후두부가 처참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강 씨는 좌측으로 모로 엎드린 자세였고 공격은 주로 후두부와 우측 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머리에 손상이 뇌조직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 번 강력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쳐서 그 주변의 뼈가 분쇄골절이 있었고요. 이건 굉장히 과도하게 뭔가 반드시 살해해야겠다라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공격한 것일까?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강 씨 옆에 먹다 남은 안주와 버너,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이불 등이 있었는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잠긴 자물쇠, 범인은 어디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광주 대인동 일대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살인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8년 10월 광주 대인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출입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전히 또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먼저 피해자의 시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으로 모로 엎드린 자세로 발견이 되셨고 후두부와 오른쪽 귀 뒤에 집중된 공격. 이제 분쇄 골절로 뇌 조직이 보일 정도의 공격이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발견 당시 이미 사후강직에 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후강직이 왔다는 건 꽤 된 거죠. 8시가 넘었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을 당했을까? 말 그대로 작정하고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몰래 들어와서 꽝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신을 잃을 정도면 되지 이렇게까지 완전히 그럴 수 있느냐? 뭐 그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반격을 못하도록 네. 아주 완전하게 제압할 거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어쨌든 이 상황, 이런 형태의 현장 상황을 봤을 때 범인의 프로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물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상황하고 또 맞물리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 자물쇠가 그러니까 자전거 체인 같은 거 긴 뭐 그런 자물쇠였는데 문이 이제 대문처럼 이렇게 가게 문이기 때문에 양쪽 손잡이를 이제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안에서 걸어서. 근데 안에서 걸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이 사실은 이제 틈이 벌어진다 그래도 거기가 이제 안 들어가지는데 이제 이 사모님께서는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지로 당겨 좀 들어가죠. 이렇게 해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렇게 거는 걸 아는 사람. 네. 제 말씀은 이걸 누가 걸었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그날은 걸으면 안 되지. 왜?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잖아요. 손님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그렇죠. 있으면은. 근데 손님이 범행을 하고 안에서 그렇게 잠그고 빠져나갔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잠글 필요가 있나?
어차피 시신은 안에 있고 공격 그렇죠. 상황이 있는데 예. 그럼 발견이 늦어지라고? 그럴 수도 있죠. 왜? 그 부인이 나갔으니까. 적어도 하루는 지나야 되니까 시간을 벌라고 했나? 그래야 되는 범인 이해된다. 경우의 수가 이제 추후에 나오는 증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맞춰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먹다 남은 술이 치워져 있지 않았다. 이제 이게 보통 뭐 남자들 아저씨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에휴 내일 치워야지. 그새 옆에 술상 두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서 먹다가 그냥 누워서 주무시다가 변을 당하신 건지. 근데 아니면 그게- 그러기에는 네. 후두부와 오른쪽 귀 상태로는 네. 그렇게 되기 어렵죠. 네. 왜냐면 누운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눈 공격 자세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누웠을 때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은 네. 사실 그 타격의 지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돌아서야 되니까 얼굴 쪽으로 공격이 있어야 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누운 건 아니다. 앉아 있거나 네.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서 있는 건 아니야. 서게 되면 이 상태의 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기습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범인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당시 수사 상황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식당 주변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광주 대인동은 유흥업소가 많았고 터미널이 있던 자리여서 숙박업소도 밀집했습니다.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숙박업소들은 어쩔 수 없이 싼 값에 달방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뜨내기나 노숙자,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게다가 살인이 벌어지는 일요일에는 주변에 위치한 스크린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이 하루에 4,000명까지 됐습니다. 경마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음주 후 폭력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여관 주인 죽인 사건도 있었고 범인도 잡히고 그랬지. 알았어. 하여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이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 강도치사 사건으로 방향이 모아졌습니다. 실제 강 씨의 손엔 표피 박탈이 있었고 그곳에 끼워져 있던 반지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늘 몸에 지니고 있던 금시계도 사라지고 없던 상황. 당시 가격으로 300만 원 정도 하는 금줄 시계와 60만 원 정도의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하러 들어가기엔 식당은 금품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아니었고 실제 훔쳐갈 만한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지와 시계 외엔 가게에 있던 어떤 금품이나 현금도 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강 씨의 호주머니에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지 뒷주머니에는 4만 원, 앞주머니에는 3만 7천 원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사이에는 다른 이야기도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원한이 깊지 않고서야 사람을 그 정도로 잔인하게 공격하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경찰도 강 씨의 원한 관계를 수사했습니다. 당시 강 씨 부부는 자가도 없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여인숙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 탐문 결과 딱히 원한을 살 만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부는 주변 상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대형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받고 있었고 큰딸은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언니와 함께 살던 동생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자식들 걱정도 없었고 돈은 없었지만 소박하게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강 씨를 살해했던 것일까? 당시 피해자의 손톱과 손가락 쪽에는 방어흔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항이라기보다는 반응이라고 봐야겠죠? 뭐지? 이런 반응으로 피해자가 발견 당 시체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중 불의의 공격을 받았으리고 추정됩니다. 불시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격, 도구는 무엇일까? 머리 8개의 열창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일자 같으면서도 둥근 반달 모양이고 상을 보면은 흉기는 지금 3cm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뒤졌지만 흔적이 이상하리만큼 없었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 주방에 나온 컵까지 모두 채취 시도를 했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좌식 식당으로 올라가는 툇마루 아래에서 공구함이 하나 나왔습니다. 피가 낭자했던 현장에 비해서 공구함 안에 있던 장도리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된 손잡이가 너무 축축했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혈흔도 2방울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장도리를 씻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장도리를 감식에 맡기자 한 사람의 DNA가 나왔습니다. 네, 광주 대인동이 2008년 당시 이 사건 시점에서
터미널도 있고 유흥업소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숙자 외숙인, 뜨내기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폭력 사건도 있었다. 주치폭력 등등 해서 이런 지역적 특성이 용의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숙박업소도 많고 술집부터 시작해서 진짜 범죄성이 높은 네, 폭력적 범죄성이 높은 아마 광주 대인동이 그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단순한 음주 폭력 이런 주먹질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몰래 뒤에서 네, 기습을 하고 그것도 장도리로 지나가는 뜨내기들이 네. 벌린 그런 폭력 사건하고는 아예 성격을 달리한다. 이거는 감정이 있는 네.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깨에 계셨다라고 한다는 전제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은 문이 이제 시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깨 있는 상황에서 그 틈을 시건해서 누가 들어오면 당연히 뒤를 돌아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몰래 들어가서 공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앞에 있다가 나와서 뒤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상황이 근데 그거 하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서 뭐 옆에 있거나 뭐 그런 거를 집어서 정면을 공격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의도하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다.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가 약간 뭐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다가 알았다고 가다가 가서 네. 다시 장도리를 찾아서 네. 공격하고 씻고 갖다 놓고 잠그고 네. 나갔다. 사실은 문이 잠겨 있던 건 아니었다. 지금 여기서 전제는 안에서 이걸로 잠근 거를 강 씨가 했느냐?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그랬다고 판단하기는 좀 가능성도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면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흉기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범행 도구는 거기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구함에 들어 있었어요. 씻겨가지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도리에서 발견된 DNA 확인을 해봤는데 이 DNA가 혈흔 DNA가 피해자 강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구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선반에 있는 공구함에서 장도를 꺼내서 공격한 다음에 그거를 씻어서 넣은 다음에 그걸 다시 툇마루로 넣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위치에 넣게 심리적으로 마련인데 그렇다면 그 공구함은 원래 툇마루 아래에 있었던 것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위치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죠. 자주 드러나는 사람이면 거기서 꺼내갖고 이제 쓰는 걸 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야 뭐. 여러 가지 범행 동기들 중에서 하나로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300만 원 상당의 뭐 시계하고 목걸이, 60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늘 하고 다녔다는 게 강도도 제시가 됐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강도가 침입을 한다면 보통 이제 칼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부엌에 가서 칼을 꺼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돌이란 말이에요. 아예 강도래로 들어온 건 아니고 네. 들어와서 범행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금줄도 있고 견물생신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강도를 하러 들어왔다기보다는 네. 들어와서 강도가 됐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도구도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신도 그대로 유기도 안 하고 그대로 안에 있고 놔두고. 도구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씻어서 안에다 두고 그냥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네. 한 번 더 그럼 씻었고 씻은 거는 네. 사실은 씻은 거는 피를 씻었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만진 거를 씻었다. 자기의 지문 예. 약간 이 범인의 심리적 특성, 발견이 안 됐으면 어쨌든 하는 의도로 의도와 네. 정리정돈을 하는 네. 약간의 심리적인 음.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특성을 가지는 사람. 이 범행 도구가 발견이 되면서 범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주목했습니다. 죽은 강 씨의 옆에는 교자상이 펴져 있었고 불판과 함께 음료수 2캔, 먹던 소주 1병과 아직 따지 않은 소주 1병, 그리고 안주를 먹던 앞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술을 마셨다면 그 사람 DNA라도 나와야 하는데 다 피해자 것만 나오더라고요. 혼자 술 마신 것 같이 소주잔도 딱 하나 있었어요.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3%. 그 외 약동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9시 30분 혼자 술을 먹던 강 씨를 봤다는 이웃 주민도 있었습니다. 강 씨와 인사를 나눴다는 이웃. 강 씨는 분명 가게에서 교자상을 펴놓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소주를 먹고 잠자리에 들곤 했던 강 씨였기에 평소와 다른 특이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허나 평소와 다른 한 가지 점은 그날따라 강 씨가 늦게까지 잠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처 주점 사장이 가게를 마감하고 나온 새벽 1시 30분 본인 식당 앞에 서성이던 강 씨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목격. 새벽 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택배이사가 방문한 10시 사이 강 씨는 정확히 언제 사망했던 것일까? 상에 놓인 소주를 홀로 담았을 경우 추정 알코올 농도는 0.13% 정도. 부검 당시 떨어진 수치인 0.033%와 비교해봤을 때 사망 시간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추정 시간에 같은 기지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600명을 조사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근 편의점 등 5곳의 CCTV에도 별다른 것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한 가운데 경찰은 혈흔에 주목했습니다. 현장의 혈흔은 충격 비산 혈흔으로 한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혈흔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강 씨가 무릎 높이로 몸을 일으킨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머리 위 바닥구면 혈흔이 길쭉하지 않습니까? 비산 혈흔인데요. 이 부분에 혈흔이 고인 상태에서 뭔가 쿵 하고 부딪혔다는 거죠. 대기 위로 쓰러진 상태에서 또 가격을 당하고 그 다음 혈액이 고인 상태에서 머리가 쿵 하고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불의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강 씨에 대한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는 분석. 충격 비산 혈흔과 당시 혈흔의 양 등을 봤을 때 범인의 신체에도 많이 튀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격할 때 혈흔이라는 게 손이나 얼굴 같은 곳은 닦아내면은 어느 정도 닦아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의복에는 혈흔 징후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형사들은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주변에 피 묻은 옷가지들이 버려지지 않았는지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탁소 주인 한 명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형사분이 혹시나 세탁소에 피 묻은 옷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마침 피 묻은 옷이 나한테 들어왔었어요. 와이셔츠였죠. 네, 이제 사망 시간하고 당시에 뭐 이제 누구와 언제까지 있었느냐 뭐 등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혼자 술을 먹고 있었다는 목격담은 있었고요. 그날 따라서 좀 잠을 못 자고 1시 반에 서성이고 있었다는 목격담. 그리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빈 술병의 양과 보통 그 정도 취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발견됐을 시신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마셨을까, 어느 정도 해독이 됐을까,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소주 반 병은 넘게 먹은 거죠. 네, 지금 이 계산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9시 반부터 먹었는데 1시 30분에 즉 3시간 후에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성이고. 네. 그럼 3시간 동안 뭐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술이 다 깼을 거야. 네. 아마 3시간이 그 정도면. 네. 그리고 다시 가서 뭔가를 또 술을 한 잔 조금 드시는 과정에서 공격당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혈흔 패턴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공격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서 네. 무릎으로 일어나는 거를 뒤에서 기습을 한 거예요. 네. 쓰러졌죠? 쓰러지고 다시 기습해서 피웅덩이에 일어나는 걸 다시. 그러니까 기습이고 분명히 이건 면식범이고 그만큼 상당히 죽일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감정적인 것이 있는 범인이다. 몸에도 예를 들어서 막 그거를 뭐 우위를 입고 들어왔으면 되게 뭐야 당신 좀 이상한 분위기였을 테니까 기습이라면 보통 일상복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옷에도 좀 많이 튈 수밖에 없잖아요. 옷을 입고 그것을 빨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씻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장도리는 거기 축축해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자기들이가 입고 있던 것 거기서 했다고 해도 네. 사실은 뭐 말이 안 되지 않죠. 근데 새벽 3시, 5시면 사실은 뭐 통행이 그러니까 이 지역 특성상 사람이 좀 많긴 해도 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간대라서 그 옷을 입고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부담감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피가 막 이렇게 한 걸 나가고 그러기 쉽지는 않겠죠. 이런 비산혈은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겉옷을 가져왔을 수는 있겠다. 네. 아니면 어떤 다른 옷을 가져와서 갈아입었을 수는 있겠다. 예를 들면 셔츠를 입고 셔츠를 벗어서 피 묻은 셔츠를 벗어서 안에 뭐 비닐봉지에 넣고 안에 다시 반팔티 정도 뭐 이런 입고. 네.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세탁소 주인에게 들어왔다는 피 묻은 와이셔츠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옷을 수거해 피해자의 DNA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일치. 경찰은 다시 당시 주변에 있던 49군데 모텔에 달방을 살거나 묵었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식당 위층 여인숙에 6년간 머물렀던 57살 김씨가 시신이 발견된 이튿날부터 종족을 감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주변 가게를 돌아다니며 치약을 파는 일을 해오던 사람. 그날 아침에 치약 팔러 간다고 하면서 안 왔어요. 뭐 보러 간다 그랬던가. 그리고 안 왔으니까 모르지. 우리도 방세 석 달치나 못 받았어. 마지막 목격자는 주변의 다른 식당의 주인. 살인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날 김씨가 식당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김씨의 물음에 식당 주인이 사건이 났다고 답하자 김씨가 피식하면서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짓고 사라졌다고 기억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가 원래 뭔가 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3년 넘게 단골이었지만 항상 뭐에 쫓기듯 식사는 거의 안 하고 포장만 해갔다는 겁니다. 숨진 강 씨의 부인도 김 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강 씨 부부의 위층에 있는 여인숙에 오래 머물렀고 부부의 식당은 2번만 오고 2년 전부터는 안 왔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식당에서 강 씨와 술을 먹다가 의견이 달라 다퉜고 그 후로 식당에 오지도 않았고 마주쳐도 말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년간 그곳에 살았다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치약을 팔 때도 가명을 사용했는데 6년간 그가 썼던 가명은 바로 여인숙 주인 박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치약 장수는 늘 공중전화로만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 직원과 마지막 통화 중에 직원이 형사가 왔었다라고 전하자 치약 장수는 미친놈들이라며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욕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6년간 머물렀던 여인숙 방에 지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사용했던 무통장 입금 전표에서 다행히 쪽지문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김씨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999년 이후 신원 불명으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범죄자다.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다. 정말 진범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남은 족적도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식당이었기 때문에 범인의 발자국을 추려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찍힌 발자국 중 확인된 발자국들을 하나씩 차례로 제해가던 그때 유일하게 주인이 없는 발자국이 하나 나왔습니다. 과수견은 그 발자국 주변에 시약을 뿌려 혈흔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피 묻은 족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한 대형마트에서 같은 밑창을 가진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마트가 자체 개발한 상품이었고 그 밑창을 가진 제품은 단 한 종류였습니다. 이 지역 마트에서 그 신발을 산 사람은 총 7명. 용의자가 추려졌다고 생각한 순간 주변 다른 업체에서 같은 모양의 밑창을 가진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형사들은 100여 명의 사람들을 찾아 전국을 누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 제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가 있었던 상품이거든요. 구매하는 주 연령층은 중년층이었어요. 40대. 가격은 35,000원에서 55,000원. 그런데 형편이 안 좋은 치약 장수는 늘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탐문을 하며 현장에 남은 족적의 신발과 일치 여부를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 씨의 신발 모양과 족적이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당시에 대두됐던 인물입니다. 여인숙 위층에 살았었던 인물이었고요. 치약을 팔던 김씨라는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뭔가 좀 미스테리한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용의점 어떻게 보실까요? 예를 들면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뭐 절도 사건 이런 거에 수배됐는데 A 수배는 아니고 B 수배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제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긴급 수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건 조사를 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물론 다 그렇게 잡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러면 너무 모지단이 넓어져서 네, 그러니까 그 B수배, 뭐 C수배 네. 이렇게 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신원을 숨기고 떠돌이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같아요. 뭐 자기 신원을 드러내서 할 뭐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소위 말하는 노가다 아니면 뭐 시장의 장사 네. 이런 거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의심을 받았던 거는 직후에 사라진 부분하고 이제 경찰에 대한 과민 반응. 이렇게 직후에 네. 사라지는 것과 경미 반응은 제가 아까 과거의 사건 때문에 그랬다는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신분을 감춰야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 경찰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경찰에 대한 반감은
자기 과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는 보기 어려운 거죠. 지금 네. 이거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이게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이게 물론 뭐 본인의 성격적인 그런 특징일 수도 있는데 뭐 수배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교수님께서 장도리를 씻고 원래 위치에 갖다 놨다라는 부분 그렇죠. 이런 결벽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지문 하나도 안 남기려는 이 수배 상황에서의 특징이 좀 묘하게 일치되는 느낌이 6년 있어요. 동안 산 방이 있어요. 네, 자기가 이제 사라져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면은 다 닦는다. 그렇죠. 네, 그럼 얘는 형사적으로 전과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범인이어도 그랬지만 범인이 아니어도 둘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격적으로 더 특이하게 네. 결벽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 식당이니까 워낙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녔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지워 나갔는데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었고 또 거기 마침 혈흔이 발견이 됐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찾아서 다녔는데 사실 뭐 이제 미창이라는 것 제품이 뭐 OE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사용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김 씨가 한 가지 족적을 사귀고 그 브랜드의 그 신발을 맞다라고 확인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여기서 다른 거보단 사실 네. 그게 지금 이 사람의 범행 관련성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거의 수배 때문에 도망갔을 수도 있지만 네. 이 사건 과거의 수배 더하기 이 사건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 사건에 앞에 건 다른 거 의미가 없는데 네. 신발과 신발의 혈흔 족적은 이건 뭐 그 사람이 이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인 거죠. 경찰이 김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공개의 수배로 전환되었고 전국 전단지에 김 씨의 얼굴이 인쇄됐습니다. 이에 7년 만에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광주의 한 농협 앞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 7년 전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제보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연수 아래 식당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제가 믿지 않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어요. 붙잡힐까봐 장사를 하러 나온 뒤에 돌아가지 않은 것뿐이지 살인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김 씨는 2004년 1억 2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배됐다가 2010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신발 크기도 275mm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보다 훨씬 컸습니다. 김 씨는 풀려났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미제팀은 다시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족적은 가게 뒤쪽 문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같은 모양의 족적이 반대 방향, 즉 집 안에서 뒷문으로 나간 방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뒷문 쪽은 외부 화장실로 통하는 문으로 통로에 벽을 넘으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담의 윗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장갑 자국이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온 쪽에도 통로가 있었는데 이쪽 벽에도 장갑 모양의 혈흔이 3곳 연달아 남아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뭐 좀 어두워서 벽을 잡고 움직이는 이렇게 짚고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통로에는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샤시 문이 있었고 그 문의 손잡이에서 누미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업주의 말로는 이 문은 평상시에도 개방되어 있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불특정한 곳을 대상으로 강도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루트. 또한 전문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강도 범죄인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흉기는 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행 도구는 둔기인 장도리. 경찰은 강 씨가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주변인들의 진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저씨가 좀 원만한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고났어 성격이. 상당히 뭐 거만한 성격같이 좀 그래요 도도하니. 그 양반의 성격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뭐 함부로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실제 강 씨는 동네 보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견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사건 발생 5년 전 계단에서 구른 후 뇌수술을 받고 성격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식당에 화투를 치러 들어왔던 사람 중 하나가 범인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 화투판은 거의 매일 벌어졌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커져 누군가 장도리를 휘둘렀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장도리 뒤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도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방 싱크대 도마 위 식도의 손잡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칼로 인한 상흔이 없었던 상황. 그럼 이 혈흔 묻은 칼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
네, 일단 루트 침입되는 루트 관련돼서 이 혈흔이 뭐 추가적으로 미제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건물이 있고 건물에 이제 바깥쪽 뒤쪽 복도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로 나가는 이제 화장실로 나가는 복도입니다. 근데 담이 있어서 그 담을 넘어가면 사실 이 담을 맞닿은 옆에 건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나간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도에 뭔가 짚고 나간 듯한 장갑 자국이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실제로 묻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넘어간 복도 쪽에서는 3개의 또 혈흔이 묻은 장갑 자국이 있었는데 어두워서 넘어가면서 반대 복도 쪽에 벽을 짚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쪽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이쪽을 통해서 나갔을 그렇죠. 수가 예. 있다. 그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는 사람이 이 술을 먹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완전히 다른 가능성이 완전히 다른 가능성 들어와서 네. 장도리를 집어들고 네. 공격을 하고 나갔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은 네. 장도리를 씻은 네. 이건 빠져 있어요. 이 동선에는 네. 말하자면 그 족적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못 발견한 건지 아니면 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그 씻은 것 때문에 못한 건지 네. 그리고 옷에 묻은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했거나 이 부분도 빠져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이 죽인 다음에 했고 근데 장갑은 왜 하죠? 저는 제일 걸리는 게 옷을 이렇게 해서 혈흔을 감췄다고 하면은 네. 장갑은 왜? 장갑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네. 자기 손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을 꼼꼼하게 씻고 나가고 뭐 옷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장도리 하는 씻은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의 프로필과 지금 행동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걸 안 맞는. 그래서 너무 사실 이 벽에 혈흔 장갑에 혈흔 묻은 이거만 없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네. 설명은 되는데 갑자기 장갑에 혈흔 이게 되니까 지문이 혹시 그럼 찍힐까봐 본인이 벽에 예를 들어서 나가다가 뭘 만질까봐 나가는 길에 그랬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수배가 앞에서 우리 이제 치약장수 김 씨처럼 수배가 돼 있고 본인의 지문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이면 안 벗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프로필은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럼 장갑은 뭐안 벗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피가 철철 있는 이 정도면 피가 많이 묻은 장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을 수 없는 이유. 아니면은 네.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장도리를 씻은 것은 네. 그때 씻은 게 아니라 네. 이미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나중에 장도리를 씻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찜찜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네.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 계속 찜찜한 부분이 있었던 건 그래요. 그리고 흉기는 뭐예요? 칼이 뭐예요? 나왔어요. 칼에 혈흔이 묻어 있다는 거는 칼도 공격 당시에 옆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좀 근데 보이는데 찌르지는 않았어. 사용하지는 않았어. 몸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건 아닌데 근데- 위협용으로 혹시 썼나? 뭐 이런. 계속 공격했잖아. 네. 쓰러졌어. 혹시 그러면 이제 복수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 칼을 들고 위협한 사람과 그리고 이제 그때 뒤에서 망치로 친 사람. 장도리는 기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기습할 이유가 있나? 칼로 위협을 했다면 기습과 안 맞는다. 아, 그 칼로 위협을 한 상태에서 네. 한 명은 칼로 위협을 하고 있고 있는데 뒤에서 쳤다. 뒤에서 에이씨 그러지 마 이렇게 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 여러 상황이 다 안 맞는 다 다시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깔끔하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아서 않아요. 애초에 초기 수사했던 상황이 현장의 증거와 정황과 안 맞아요. 아까 말씀은 치약 장수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치약 장수는 빠져나간 건 뭐 때문에 빠져나갔냐면은 딱히 증거가 없고 275 족적의 커트. 크기. 근데 보통 범죄자들은 약간 큰 걸 써요. 왜 이 사람이 용의자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증거는 족적이 안 맞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빠져나갔다고 빠져나간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는 7년 뒤니까 사실은 그럼 이게 사실 의미가 네, 없거든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것도 전 신뢰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배제시키기에 뭔가 그렇죠. 찜찜하다. 예, 그렇죠. 이제 갈등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워낙 머리를 다치시고 좀 욱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에 갈등이 뭐 아름아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분노가 포함된 그런 공격 흔적하고 좀 맞긴 하네요. 사람들이랑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직접 무슨 아주 심각한 원한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망치로 때려 죽일 정도라. 아이 그건 좀 아니지. 보안관이라는 저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하면 깐깐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계속 야 너 왜 쓰레기 여기 버려? 예? 이거 치워. 이런 사람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과 이 사람이 이렇게
장도리를 맞아 죽을 정도는 결이 다르지. 네. 이건 그냥 수사의 하나의 점이어도 이건 아닌 거고. 그 정도의 갈등 때문에 벌인 범죄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이건 지금 미제 사건인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사건이고요. 용의자가 7년 만에 붙잡혔으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음에도 뭐 딱히 혐의 없음으로 좀 풀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전히 범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토리가 말끔하게 이어지진 연결 않았어요. 안 돼요. 네, 잠겨 있는 분과 순간에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맞고 공격당한 부분. 그리고 기습, 그리고 칼. 씻은 장도리 제일 갈린 건 장도리를 왜 씻어서 놨고 네. 장도리가 거기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옷. 피가 묻은 네. 본인의 옷은 어떻게 했을 것이며 네. 장갑은 왜 안 벗고 장갑은 안 하고 왜 거기로 기어 나갔냐? 네. 기어 들어온 거 맞나?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스테이징이 아닐까? 아니 갖다 찍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침입 루트를 속여야 될 정도로 이게 그건 강도. 네. 강도 위장. 강도로 위장됐다. 그렇죠. 이게 강도 사건이 아닌데. 그렇죠. 예. 이건 감정이 분명히 섞여 있는 범죄는 맞아요. 네. 그리고 강도라고 하기에는 네. 하기엔 강도에 적절하지 않아요. 왜? 현금이 없는. 문제는 증거라든가 재구성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치약 장수도 전 용의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다고 봐요. 해결되지 않은 사건 때문에 유족들은 여전히 가슴 속에서 많은 분노와 그다음에 슬픔이 있으실 텐데요. 일상 속에서 갑자기 사망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